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 사태 발생 8일 만인데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또 정부의 외교 대응을 두고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7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정이셨을 텐데 무사히 귀국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네. 좀 안정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시기를 좀 빌고요. 이게 어쨌든 길다면 길지만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서 빠른 시기에 특히 막판에 쟁점이 됐던 이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의 수갑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그나마 뭐 국민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조치까지 취했다는 점에서 적절히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대해서 역대급 외교 창사다, 뭐 한미 동맹의 균열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수갑을 채우고 이 포승줄에 묶어서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7일 동안이나 구금했다고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동맹이라는 우리의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집행이죠.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 적어도 대응에 있어서도 이 문제만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한번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 보면 2023년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때 상원 합동 연설에서 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과 한미 경제 협력의 성과를 그렇게 과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해 7월에 김기현 당시 대표 의원단 이끌고 가서 현장에 있던 투자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이 얘기 나왔었습니다. 비자 때문에 이 조지아주 공장 가동이 정상적 가동이 힘들기 때문에 비자 쿼터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 나왔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 돌발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지금 비판할 일입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개선 방안에 같이 여야가 함께하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외교적 참사라는 평가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이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분석 중에 일정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300명이나 체포되고 구금됐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구금 사태 초기에 우리 외교부 장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 가서 뭐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해서 하루의 시간을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동 대처가 정말 100% 완전 가동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한 지 100일 가까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미 대사도 공석이고 또 워싱턴 그 조지아주 총영사도 지금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력이 완전히 지금 부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 조지아주 사태를 아주 원활하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래서 만일 주미 대사가 있었고 그리고 조지아주 참사가 총영사가 있었더라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초동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DC 총영사가 뭐 급하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이번 사태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 세계로 귀국한 근로자들이 공항에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모습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호동 차량을 타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수갑이랑 족쇄 그리고 또 몸에 쇠사슬을 감는 거 보고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부터는 안에서는 한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 그 생리 현상을 가리는 게 약간 좀 뭔가 인권이 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뭐 다 오픈된 장소에서 뭐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구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 겪고 나서는 다음에도 다 같이 나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좀 뭐 다시 나가야 될 사람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지아주 남부 구금 시설에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죄수복을 입고 지냈고 인권도 위생도 열악한 환경이라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또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뭐 영상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보셨죠.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일이니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이고 혹시나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의 심각성,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심각성을 정말 느끼셔야 될 겁니다. 이 현지 기업에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한 거고요. 우리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미국의 계속적인 투자 요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복무하는 것이고 현지 일자리 창출 등 미국이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MOU가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처우를 했다?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 창출로 이어진다고 전혀 보장할 수가 없고 향후에 지금 예상되는 불확실성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경직되게 자기들의 어떤 마가 또 반민 정책에 입각해서 동맹이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공식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라도 유감의 입장을 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실제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자 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일단 귀국한 국민들의 재입국에 문제 없도록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예측 불가한 미 행정부의 태도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충격과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훼손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뭐 비자 절차 개선 문제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 행정부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귀국 이후에는 대부분 국내에 머물면서 심리 치료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국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뭐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이제 정신적인 치료 또 이제 병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 자격 요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지금 단 한 건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그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대한민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는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15,000건을 지금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칠레 같은 나라도 뭐 1,400건. 그리고 싱가포르가 한 5,400건의 취업 비자 건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혈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취업 비자를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는지 정말 대한민국 외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외국 미국 체류 조건 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귀국 현장에 직접 나와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취업이 가능한 비자 쿼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겠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FTA 체결한 국가들에게 부여한 할당 쿼터가 없습니다. 뭐 그 취업 비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한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현지 투자한 기업들은 그런 요구를 해왔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의 또 친한파 의원들이 E4 비자라고 해서 전문직 비자를 네.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었는데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대로 적어도 지금 우리 기업이 현지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인력들이 가서 이러한 비자의 불안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해내는 것은 협상의 우선적 과제일 거고요. 저는 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자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투자가 뭐 약속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게 투자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이 투자 관련된 추가 협상이나 이런 내용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요. 적어도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투자 기업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적어도 이 비자 문제로 현지에 가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은 없도록 이번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대응 좀 더 첨언하실 부분도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 ESTA, 이스타 비자도 아니죠. 전자 여행 허가만으로 지금 공장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일하게 할 것인가?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올해 목표가 100만 명 강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 네네. 그런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그 같은 정책 목표에 우리가 민감하게 좀 더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 동반자 법안 이게 네. 201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 못한 상태죠. 거죠? 그래서 뭐 돈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해요. 552만 8천 달러를 사용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입한 만큼 지금 전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기업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미국은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면서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미국은 계속 이 서명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15%에 합의는 했지만 그리고 또 이 3,500만 억 불의 투자 약관까지 했지만 이걸 문서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합의된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부 이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고 그 이후에는 90% 수익을 미국에 귀속시키는 걸로 지금 문서화됐습니다. 그런 수준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데요. 문서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익에 반한다면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최대한 끌어내야 되죠. 특히 일본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일본의 엔화는 사실 기축통화에 가깝고 그리고 일본은 외환 보유가 우리의 3배입니다.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똑같이 서명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서명 자체가 지금 성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서명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환상의 어떤 이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네네. 없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네. 이면 합의 없이 정확히 국익 중심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면 문서화도 되겠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기에는 침해될 우리 국익이 너무 크다. 이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을 보고 제가 느낀 대목은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평한 바로 그 대목이 15%의 관세를 인하시켰다라는 그 대목인데 네. 자 오늘 그 하워드 러트닉 장관 말씀에 따르면 한미 그러니까 대미 투자 패키지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 특히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춰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인 합의 없이 15%, 그러니까 조건부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같이 조건부 합의, 즉 불안한 합의를 한 상태를 굉장히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자평한 자체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코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자, 이제 그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측의 요구는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채워 넣어라. 그러면 그 채워 넣어진 3,500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금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입장을 지금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점을 찾기가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너무 서둘러서 샴페인을 터뜨렸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우리가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릴 수밖에 없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 대미 수출의 36%를 차지합니다. 우리 저 자동차 관세가 25%로 올라간다면 아마 일본 도요타 자동차보다 2천만 원의 비용이 더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더 비싼 그러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잇따라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야 협상 파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우이자 동지라면서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자 가장 먼저 자리를 뜨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 이 김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지도부와 또 법사위와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논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SNS 글까지 올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병기 대표와 송원석 대표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의견은 특검의 인력을 보충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네네.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사였는데 그렇지 않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걸 또 정부조직법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 당의 어떤 주류 의사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합의가 됐을까라고 일단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이런 합의를 하고 협의를 진행할 때는 당연히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대통령실과도 의견 교환이 있었겠으니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켰고 또 정청래 대표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당정대가 원팀으로 가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여권 내에 이런 혼선이 있는 경우에 약간 신뢰나 이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좀 확인을 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아마 당 지도부 또 대통령실과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정대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뭐 개혁 법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갈등이나 이견이 크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당정대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희가 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겠으나 네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건 우리 정청래 대표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정말 항상 당당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번에 뭐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초래한 데다가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보고받았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은 물론이고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에게까지 다 논의가 된 사항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리고 다시 합의 내용이 번복되는 현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 즉 집권 여당을 계속 신뢰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계속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간단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세계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반응이 사실상 제2요구권 행사 요청의 거절 의사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제 협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이 특검법은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저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특검이 무려 3달이 남아 있습니다. 3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도대체 특검이 이렇다 할 새롭게 밝혀낸 정말 굵직굵직한 어떤 수사 결과가 있었나요? 저는 뭐 그다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출범 이전에 나왔던 그런 사건 결과들을 뭐 한번 정리해 주는 정도. 새롭게 나온 게 뭐 금목걸이다, 뭐 브로치다, 뭐 그 정도 나온
상태고요. 특히 내란과 외환죄 혐의에 관해서는 뭐 이렇다하게 진도를 나간 게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달이 남았는데 앞으로 특검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뭐 새로이 나올 게 있나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처럼 원래 있던 원안이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합의한 수정안이나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일수가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그 많은 돈, 1년에 예산이 한 500억 원 든답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만 해도 120명에서 170명까지 늘리는 이렇게 그 대규모 특검을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그야말로 지금 특검 공화국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특검에 너무 많이 지금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같이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특검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특검법 개정안 제2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거절 수순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2025년 6월 3일 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제2요구권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대통령은 예외 없이 그걸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남발한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뭐 수사의 진척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클리프 목걸이 등등의 매관 매직이 간단한 사안입니까? 정권 내내 이루어졌던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집사 게이트라든가 남아있는 그 수사 대상 범죄들이 많은 데다가 관련 범죄로서 확인되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수사 기한 1차 수사 기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심지어는 최근에 핵심적인 당사자들까지도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특검은 수사기한이 한정돼 있고 그 시간만 버티면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해서 어설픈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기소를 하더라도 공판에서 다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기한이 그대로 경과된다고 해서 사안이 끝나지 않는다. 내란 청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줘야만이 핵심 당사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 거부나 그 법정 절차 거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서둘러서 명확한 이 진상 규명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수사 진행되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이 기간 내 수사를 끝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특검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다 그래서 특검 수사 인력 보충이라든가 기간 연장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를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